4월 또 6월에 각각 1회, 2회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관악교육 포럼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7회째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공부할 때 사전에 좀 대학원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3회 관악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악교육 포럼의 주제는 서울대 어떤 학술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들과 청중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흥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태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선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의 이한별 대학원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교육학과의 신정철입니다. 다 같이 그 참 패널에 대한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아시아 QS 랭킹에 의하면 서울대학교가 1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대외적으로 서울대학이 비난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7, 8개월 뒤에 올해 발표된 2022년도 QS 세계 랭킹에 의하면 서울대학이 2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이뤄냈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왠지 마음이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께 혹시 서울대학이 100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좀 잘하긴 한 것 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크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200위 안에 혹시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확신이 드십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도 역시나 우리가 잘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교수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성과, 예를 들면 논문의 수나 인용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채워져야 될 무언가가 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인가 채워야 될 어떤 것, 그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학계에서는 흔히 그 학술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카데믹 컬처. 이 아카데믹 컬처를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 전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좀 쉬운 질문으로 이걸 한번 이렇게 대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학문이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죠. 역시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위기, 풍토 이런 게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특히 신임 교수님이 돼서 서울대학교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이거는 내가 공부하던 학교와 비교해서 조금 이상하다, 특별하게 좀 다르다, 왜 이렇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유학하면서 또는 전직 학교에서 느꼈던 분위기나 이런 그 풍토와 서울대학교에 오셔서 느낀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뭐가 좀 달랐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최태현 교수님하고 이선영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온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와서 느낀 것은
외국에서 있었을 때에 비해서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무슨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되고 이런 의무감이 동료들 사이에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 모교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학교의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사회적 이슈들과 연관된 연구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랄까요? 아니면 책임감이랄까?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으로 따지자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감에 부응해서 다뤄야 될 주제들을 그때그때 다루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좀 분산됐달까?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뭐 제 학문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도 최세원 교수님 말씀에 너무 많은 부분 동의가 되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2013년 봄학기 때 그렇게 왔는데 그전에 잠깐 타 대학에서 한 3년 반 정도 있었어요. 어 아까 최태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울대로 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많이 바빠질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바빠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어떤 연구나 교육 때문에 바빠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어떤 대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들이 조금 뭐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왔을 때는 저 스스로는 그냥 여태까지 했던 연구 그대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교육 그대로 하고 저는 제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한 지금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왜 초창기 때 그런 선배 교수님들의 주위 분들께서 "정말 많이 바빠질 텐데."라고 걱정하셨던 부분 또는 뭐 기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교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는 연구, 그다음에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뭐 봉사 활동 뭐 교내외 활동 같은 거를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마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했던 연구나 교육 같은 것이 어떤 저 개인 차원의 학자로서의 그런 뭐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뭐 자아를 실현한다거나 그런 선을 넘어서 조금 대외적으로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연구 성과물이 아닌 또 다른 그런 유형의 성과물로 그것들이 조금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인 책임감 또는 책무성 같은 것들이 저희 아마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좀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조금 '학계가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학계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뭐 해외에서 들어온 책을 가지고 번안서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또 시절을 뭐 너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여전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떤 학계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모두에서 신정철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가 뭐 세계 몇 위권에 들었다. 우수한 대학이다." 오히려 해외 나가면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성원으로서 그런 느낌을 아직은 좀 많이 받지 못하는 거는 여전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학자로서의 학문적인 자존감, 자율성 약간 그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좀 수동적인 입장으로 여전히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그게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학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우리 대학이 그렇게 정말 몇 위 안에 드는 대학일까.'라는 거를 체감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서울대학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 역할을 해줘야 되고 현안 문제를 등한시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야 될 주제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좀 너무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좀 거기에 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비슷한 질문을 대학원생한테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본인의 연구실이나 공부하면서 느끼는 어떤 서울대학의 학문적인 풍토 같은 뭐 학생들의 풍토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본인이 느껴본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생이라서 사실 방금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리더십에 관한 부분은 사실 뭐 많이 느끼진 못했고요. 물론 교수님들께서 많은 정책 관련 연구도 하시고 이런 정책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시니까 그런 거 참여할 수 있을 때 저는 근데 원래 그런 게 오히려 물론 저의 전공상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로서의 자유도를 침해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수님 밑에 있으면 뭔가 좀 더 구속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유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뭐 제가 진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인딩이 된다고는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입장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주제를 우리 두 분 교수님 또 대학원생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대학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 또 하나는 학술적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자원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어떤 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건지, 서울대학이 학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교가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교가 돼야 될 것인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교수님들 나름대로 쭉 아카데믹 커리어를 발전을 시키면서 타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정한 황금 비율을 정해서 나는 이 정도,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저 정도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이제 정책 현안을 많이 다루는 실무 경험을 한 십몇 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에 와서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정책 그 자체에 관한 그 실무적인 내용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이나 그 콘텐츠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대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투자는 정책 그 자체를 연구하는 데 시간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학술적으로 좀 담아내거나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다 좀 막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보면. 그러나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나름대로 학술적인 탐구를 함으로써 정책을 이론화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현실 정책도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그 진화한 정책을 제가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두 분 교수님께서는 인문학과 공학이라는 두 학문 분야에서 나름대로 공학도 현실적인 요구가 많을 것 같고, 또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주제가 있고, 인문학 분야에서도 역사라고는 하지만 또 요즘은 이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역사학이라는 학문적 배경 지식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연구 주제도 있고 현실적인 필요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화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속에서 어떻게 나름 전략을 구사하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혹시 박태환 교수님. 예,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서울대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소회, 이런 건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서울대라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학교,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애를 태어나자마자부터 목표가 서울대 입학하는 게 출산 직후부터의 목표였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또 이제
그 모교의 교수로 오니까 그 감정이라는 벅찬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못지않게 또 사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서울대에서 교수로서 학문을 하고 한다라는 건 남다른 뭐 애착도 있지만 부담감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국 여러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거는 할 수 없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학교가 굉장히 뭐 이 저 경쟁력 있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원 오브 댐인데 이 서울대라는 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굉장히 심볼릭한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아주 1대1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무도 있고 또 뭐 프라이드도 있고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네거티브한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리소스를 어떻게 알로케이션 하느냐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될 문제고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서울대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될 일들 근데 그건 내가 하지 않고 학문만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잘 나가시는 미국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인데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이것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연구비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플레잉 게임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연구도 하면서 이래야지 자기가 하는 연구가 서바이브가 되고 그렇지 이것만 판다고 해갖고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내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대 교수로서 서울대가 처한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자기 학문을 좀 희생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전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화공하는 데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모든 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으면 오버롤하게 맥시멈이 뭔가를 따져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저런 여러 가지 자원을 알로케이션을 하고 그 오버롤 이 값이 맥시멈이 되게끔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누구도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들이 경험하신 거하고 제가 경험한 거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같은 비슷한 말에 중복될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좀 피한다면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서울대 온 지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주로 제가 이제 여러 부담감 속에서도 좀 새로운 일들도 하고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도 좀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연구재단에 연구비를 신청했더니 정말 평소에 하지 않는 주제를 연구할 때는 연구비를 주고 평소에 제가 하고 있는 중요한 무거운 주제 그런 거 할 때는 연구비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했던 연구들은 매년 새로운 주제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그런 식의 연구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연구비 신청 안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 가졌던 주제가 이제 흑사병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니까 오히려 저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제가 기독교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데 그래서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을 했더니 또 루터 500주년이라고 사회적 요청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따라가서 어떤 주제를 기여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면 사회가 그걸 필요할 때 그동안 축적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바람직한 거는 후자가 바람직하다라고 선배 선생님들이나 또 원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여러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난 하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조금 지나친 가능성이 있고요. 당연히 자기를 변화시켜서 사회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 관심사에 좀 집중해서 또 축적되는 학문적인
내용을 그 결과로 내놔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이게 휘둘리면 정년할 때 과연 내가 과연 어떤 연구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가까이에서 정년하신 선생님들 여러분들 보고, 그분이 정년할 때 보면 그동안 했던 업적들을 정리하는 그런 조서들을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 가운데서도 전체 얼추 몇몇 분들이 봤을 때 한 20% 정도는 자기의 전공 분야의 책으로 업적을 축적해내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몇몇 사람들이랑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걸 축적해서 결산하고 그걸 사회로 환원시키고 하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예컨대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온다든지 그러면 전염병이 과연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하는 그런 다른 경험들, 흑사병식의 경험들을 제가 사회에 나눔으로써 당연히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회 필요에 따라서 또 일정 부분은 그래서 또 자신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적응시키는, 좀 전에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태도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병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비법이 있으셨고 그 나름대로 비법을 지금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이슈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 교토대학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분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사회가 조금 덜 분화됐을 때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가 분화되면서 그 역할을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은 특정한 역할, 예를 들면 학술적 리더십 중심으로 가고 다른 대학이 아까 사회적인 정치적인 리더십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 내에 어떤 교수님들은 학술 중심으로 포커스를 둬서 그 길로 정진을 하시는 경우, 다른 교수님들은 또 이렇게 좀 다른 사회적인 리더십 쪽으로 정진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분화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평가하는 기준, 채용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다양화되지 않으면 그런 다양성을 학교 내에서 흡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술 문화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휴게실 문화입니다. 교수 휴게실 문화. 아니면 교수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나누는지, 이 속에 그 대학의 학술 문화가 집약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실에서 교수님들이 만날 때 주로 무슨 얘기할까? 일상적인 대화, 정치적인 대화. 예를 들면 이제 어제까지는 학교 이제 총장님을 모시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화들이 주류를 많이 이뤘을 거고, 뭐 지난 한 2, 3월 정도만 하더라도 대선이 있으니까 주로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정말 핵심적인 이슈가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지, 누가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정말 인상적이어서 읽어보니까 정말 맥센스,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써먹고 싶다,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우리가 MZ 세대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수님들이 다 나가 떨어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내가 이런 수업 전략을 써보니까 이렇더라든지,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이제 교육적인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휴게실 문화가 어떨까? 휴게실 문화를 경험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우리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휴게실 문화 정말 편하게
대화가 오고 가는 휴게실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들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그냥 러프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시니어 교수님들이 휴게실 문화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서 시니어 교수님들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문대 같은 경우는 휴게실이 활성화되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커피 맛이 너무 좋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문대는 휴게실이 예전에는 2개가 있었다가요. 이제 하나가 합쳐졌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그래서 얼마 전까지 7호학번 선생님들이 그 휴게실의 방장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정리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비교적 휴게실에 많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방장 역할을 지금 방장은 다른 게 아니라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거기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역할 정도인데 방금 휴게실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휴게실이 일단 무엇이 구비되어 있는가가 휴게실 문화를 결정짓는 어떤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인문대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바둑판만 모든 테이블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은 뭐 지금 들어도 되겠지만 그리로 출근하시고 어른 선생님들이 거기서 바둑 두시다가 수업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셔서 또 바둑 두시고 심지어 그렇게 바둑을 즐기시는 선생님들도 일부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리고 휴게실에는 또 테레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학술 문화라든지 대학 문화 더 나아가면 이런 대학 문화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기도 하지만 휴게실에 가서는 그동안 하던 거 더 이상 생각을 떨쳐버리고 조금 이런 자신을 고민하는 걸 잊어버리고 좀 가벼운 거, 소프트한 거 혹은 정치라든지 뭐 뉴스나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해하고 그런 시간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의 그런 상황은 어떻게 다르냐. 제가 2010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년 연구년을 보냈는데 그때 연구년에서 이제 그 칼리지에서 주는 숙소에서 1년 살았는데요. 거기서 살면은 기본적으로 20기의 칼리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때는 대부분 거기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 가면 흥미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아무도 없는 저 구석에 가서 앉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규칙이 오는 순서대로 바로 전에 온 사람 옆에 앉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앉다 보면 항상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식이 들어온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게 되고 자기를 소개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또 새로운 관심사 인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거기서 몇몇 사람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적 관심이라든지 최근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휴게실 문화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저는 우리는 휴게실 하면은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내려놓고 자신을 좀 약간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 연장으로 평소에 관심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심화시키고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의 연구나 자기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갖게 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인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인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든지 그런 경험을 짧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아니나 방문 교수가 저도 이제 방문 교수로 1년 있었기 때문에 오면 좋은 점은 내부에 있는 패컬티 멤버를 붙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안정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은 미국인인데 그분이 아이슬란드 바이킹에 전공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유럽 중세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저와 가까운 분을 매칭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같이 영국인들 험담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바이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세사 전공자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이분이 너무 신나셨어요. 자기 연구실로 데려가가지고 연구실에 있는 새로운 책들, 자기가 최근에 전공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때 진짜 바이킹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주제가 끝나면 이제 다음에 바이킹을 좀 연구하고 싶은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학문화, 케임브리지 대학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서포트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우리 대학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저희는 얘기를 할 때 요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작업이라는 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작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그분처럼 이렇게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하고 교환하고 의견을 듣거나 좀 외연을 확장하는 건 그야말로 연구인데, 이게 그 학술적인 일이 이게 작업이 아니라 호기심 탐구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기 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진이 다 빠지고 휴게실에 와서는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작업하는 문화는 있는 것 같은데, 작업하고 휴식하는 문화는 있는 것 같은데, 학술을 탐구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자기 어떤 흥미에 기반을 두고 고민해보고 그것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는 학술적인 문화로까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배웠습니다. 제 해석이 좀 과도할 수는 있는데, 아마 저 스스로 돌아보니까 오늘 작업 이런 생각을 자꾸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혹시 우리 박태환 교수님. 예, 저희는 휴게실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휴게실 그런 공간 없고 그냥 회의실입니다. 교수 회의실에서 휴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그냥 큰 저 인문대는 인문대 전체지만 우리는 공대는 또 뭐 과가 많고 크기 때문에 저희 학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회의실이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만남의 광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언제 만나냐면 점심을 먹고, 점심은 거기 302동 식당 혹은 지금 302동 식당이 얼마 전에 없어졌고 301동 식당에 가서 교수님들이 이제 그 점심 먹으실 분들은 가서 먹고, 바로 이제 커피 머신이 우리 회의실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커피 머신, 자동차 값 나가는 커피 머신을 사놨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커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이제 감회가 깊은데, 저는 내년 2월에 정년입니다. 제가 나서 어려서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너무 드라마틱한 아주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못 살던 시절, 세계 랭킹이 바닥이던 시절, 거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변화온 과정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해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화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박흥식 교수님은 캠브리지 문화에 대해서 부러워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 문화가 훨씬 앞섰다는 그런 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도 뭐 하기도 했지만 서바티칼도 3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어떻게 하든 거기 있는 교수들하고 좀 사귀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점심도 자기 샌드위치 싸 갖고 와서 방에서 먹고, 하여튼 뭔가 좀 두들기고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도 제가 기회를 얻었던 기억이, 나는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 컨퍼런스에 가면 좀 다른데 막 모여갖고 오래까지 있는데, 학교 내에서 제가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녀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문화가 약했는데, 우리 적어도 이제 저희 학부의 경우에는 꽤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301동 가면 전기공학부, 기계공학부 교수님들도 우연히 만나기 때문에 아까 그 캠브리지에서 만난 그게 이제 아주 내추럴하게 형성이 되고,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 우리 아는 게 이것뿐이 없어갖고 연구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야 이제 그거 그만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저는 97년에 서울대 왔는데 그때는 식당에 가서 했던 얘기가 전부 뉴스였어요. 정치 얘기. 그러다가 가끔 젊은 교수가 무슨 학문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쿠사리 맞고 그랬던 거였는데 요새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어떤 뜻하지 않은 이슈가 돼 갖고 그게 좋은 연구로 발전하고 그런 게 지금 저희 하여튼 교수 회의실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성숙된 문화가 이미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만족스럽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글로벌 랭킹이 나온 이후에 세계 각국의 연구를 끌어가는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를 분석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석에 의하면 영미권의 국가들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쪽에서 대부분의 논문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대만은 싱가포르 이 세 국가 정도는 아주 특별하게 공학이 그 연구를 끌어가는 그 상황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학이 그런 연구를 끌어갈 수 있는 문화나 풍토가 이미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문사회계들은 사실은 인문사회계는 더 대화가 많아야 뭔가 이제 왜냐하면은 공학 같은 경우는 싱글 패러다임이라서 솔루션을 찾아야 될 그 문제가 딱 디파인이 되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데 인문사회계는 사실은 그 솔루션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박흥식 교수님께 해주셨습니다. 이 대학원생도 그렇고 우리 두 분 교수님도 아마 이제 인문사회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이 또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세 분께 이렇게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휴게소 문화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두 분 그 박태현, 박흥식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두 분 말씀하는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90년대 학번인데요. 제가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인데 사범대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왔을 때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휴게소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선배 교수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긴 좀 불편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기획부학장 하면서 사실은 휴게소를 저희 이제 학장님하고 몇 번 간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의자가 있고요. 근데 그 의자가 예전에 그 구입했던 의자는 굉장히 좋은 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분 앉아 계시면 이렇게 신임 교수님이 들어오실 때 다 봐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혹시 불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저희가 굉장히 그 많은 공을 들여서 구비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는 못했고요. 아마 여전히 휴게소를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은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주로 남자 교수님들이 많이 그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아까 제가 바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서울대학교 교수 또는 국내 대학교 교수가 되다 보니까 바빠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옆방에 있는 교수님한테 똑똑거리면서 같이 연구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만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덧 이제 그 신진 그 연구자에서 중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생각 밖으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무슨 위원 뭐 특강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왔을 때는 그 시간을 쪼개어서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만나야 되고 또 학과 일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왜 혼밥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데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밥을 한다.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점점 그 바빠지는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1시간을 풀리 점심시간을 이용했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샌드위치를 사다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먹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시간을 쪼개어서 조금 쉬는 시간 약간 그렇게 조금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과 같이 뭐 식사를 많이 물론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경우도 좀 많이 힘들어서 학사 협의회나 약간 그런 것 통해서 만났을 때 그때 좀 여유 있게 여러 가지 뭐 학문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말씀도 나누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학생들하고 같이 또 밥도 많이 먹는 이유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일적인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휴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교육, 봉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밥 먹는 시간 그다음에 아니면 좀 휴식의 시간 같은 경우를 조금 혼자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진 교수님들도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최태원 교수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학원의 경우는 이제 휴게실이 저희 대학원도 있는데 사실 거의 이용들을 안 하세요. 저도 하도 이용을 안 해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이용을 못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와 이렇게 변화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원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원래는 신임 교수들이 이렇게 점심 올가나이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대학원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교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히려 늘 1시 이후에 사람들 적을 때 혼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래도 주기적으로 회식이 있었는데 저녁 때 회식들을 했는데 이제는 회식 문화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많이 줄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긴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또 학사협의회나 이제 학회 자체적으로 학회를 만들어서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도는 해봤는데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오래 했다거나 그러진 못한 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브라운백 세미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수들이 모여서 주로 신임 교수 위주로 연구 아이디어 발표하고 이렇게 코멘트하는 브라운백 세미나를 하고 뭐 가서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또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교수회의에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러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은 논문이나 책이 나왔을 경우에 교수회에서 또 간략하게 발표를 하고 동료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과는 사실 저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휴게실을 이용하시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바는 없지만 방금 다 들은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결국 문제는 이게 소통과 구성원들이 얼마나 학술적으로 시리어스하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대학원생들도 사실 만나면 논문 얘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기 논문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새로운 이렇게 지금 현 트렌드가 어떤지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 뒤처지지 않고 싶고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님들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공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그렇게 앞서 나가시는 트렌디한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더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렇지 않으신 교수님들이 계신 과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구보다는 다른 게 더 우선순위에 있으시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걸 대학원생들의 이런 걸 보면 아마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는 사실 최근에 브라운백을 하면서 굉장히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좋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교수님 되게 캐주얼한 발표를 하는데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하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소통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이 아마 되게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교수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단순히 계기만 그런 자리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 논문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선영 선생님과 최태환 선생님께서 이제 브라운백 미팅이라든지 등등 교수들 간의 공식 또는 세마이 오피셜한 포멀한 미팅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의사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많이 단절이 돼 있지만 혹시 학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우리 학사협의회 많이 가잖아요. 그럼 학사협의회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마 이제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아카데믹 프로그램 리뷰해서 개별 교수님들이 지난 1년 동안 해오신 교육 연구 및 수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학생 지도한 것 다 포함해서 이제 정년 보장 받으신 교수님들끼리 발표를 하고 코멘트를 들으면서 자기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무엇을 어떻게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교환하시는 공식적인 기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이 저 교수님들 간의 개별적인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라운백 미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그렇다고 학과 교수회 때 매번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연말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체 그 학과에서 제공하는 학부나 대학원 프로그램을 리뷰 한번 해보고 교수님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좀 1년 동안 2년 동안 하신 일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저 교수님이 요즘은 연구 분야를 어느 쪽으로 해서 얼마큼 가고 있고 그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혹시 이런 미팅을 하시는 기회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태환 예, 교수님. 저희는 레귤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교수의 어떤 리서치를 주고받는 것보다도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랜덤하게 해지고요. 그러니까 학과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발전시켜 가느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워크숍을 합니다.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이게 이제 BK 사업단의 어떻게 되면 포멀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 학부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저는 그걸 끝나고 방에 들어오면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야, 나도 이렇게 이런 뭔가의 그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그러고 왔구나 하라는 뿌듯함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실 그 처음에 화공과하고 공업화가 합해져서 부과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전공 필수 과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걸 섞어 갖고 반을 빼야 되니까 서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게 정착이 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은 발전을 했고, 정말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나갔을 때 이 학생들한테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걸로 밥그릇 싸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 시니어 교수님들이 나눠져 있을 때 교수님들이 이제 다 리타이어하고 젊은 교수들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그 이 포인트가 바뀌어 갖고 상당히 디베이트를 합니다. 디베이트를 해서 어떤 교과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은 안 합니다. 토론만 하고 결정은 돌아와서 교수회에서 이제 다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학부가 어떤 사람을 리크루트 해야지 될 것인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분야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한 거 갖고 이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돌아와서 교수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리고 뭐 BK 사업단도 발표를 하고 뭐 텐텐 프로젝트 사업단도 발표를 하고 그 과에서 돌아가는 위원회별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워크숍에 가서. 그리고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아직도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일본 그 교수님들 모셔갖고 이제 저희 외부 이제 평가도 받는데 저희 석학 몇 분을 계속 끊임없이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대해서 모든 걸 소개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분야에서 잘 나가고 리더십, 그래서 뭐 MIT 디파트먼트 체어라든지 케임브리지 디파트먼트 체어라든지 그런 분을 초청을 해갖고 그 학과하고 우리 학과의 모자른 점이 뭔지 그런 코멘트를 받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진짜 보면은 아직도 일본은 어떤 교수님 전공이 나가면은 그 전공을 채우려고 자리를 메꾼다고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교수님 자리가 비면 비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업된 빈자리에 어떤 분야로 메꿀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현재 그래서 이제 또 조사를 하죠. 잘 나가는 대학, 세계 랭킹의 탑 5에 드는 대학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프레시 PhD로 뽑은 자리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통계를 합니다. 주로 이제 주니어 교수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통계를 놓고 그럼 우리는 모자라는 게 뭔지 보고 다음 교수 뽑을 때는 이런 분야를 뽑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주니어 교수 있을 때의 워크숍은 다분히 놀러 가는 워크숍이었고, 지금도 사회에서 그 눈으로 보면 여름방학 때 가면은 그거를 놀러 가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도 같이 가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굉장히 비리라고 보는데, 근데 참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가갖고 굉장히 많은 하여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돌아오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그렇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서울대학에서도 화공학부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느낀 거는 초기에 통합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많으셔서 갈등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정년하신 다음에나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계속 걸리고 준비를 해서 아마 만드신 것 같고요. 정말 부럽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좀.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박태인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역시 잘 되는 집안은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럽고 우리도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문제는 저희 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그 방식의 그 고민을 나누고 또 이렇게 심화시켜서 토론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그 서양사학과는 최근에 이제 좀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요. 그게 3개 사학과가 통합하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새로 이제 통합한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학과장이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그러면 통합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가지고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왔고요. 지금도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한 제일 끝 무렵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여러 개 철학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공을 우리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고 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팽팽해서 대화가 잘 안 됐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근데 정말 저희 세대가 교초가 되면서 대부분 아까 선생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미래를 돕는 게 오히려 트렌드도 따라가고 교육도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길로 연결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은 나열식 교과목이 많았다면 이제는 교과목의 성격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중심으로 연구를 바꾸고, 그런 논의가 여러 해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지금 조금씩 커리큘럼도 바꾸고 그런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하여튼 저희가 교수들이 연구들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고민을 진전시키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같고요.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데, 예컨대도 예전에도 서울대 내에 어떤 다음과 대학들이 합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형식상으로 행정적인 어떤 울타리만 좀 바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은 더 퇴보되고
별로 실질적인 성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게 정말 쉽지 않다. 교수들이 많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하던 교과목을 포기하고 새로운 연구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도 아무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따라주고 있어서 아무튼 통합된 역사학부가 이제 등장하면 저희도 교육이 좀 나아질 거고 인문대로서는 예전에 저희 때는 이제 계열별 모집이 있다가 학과별 모집으로 갔다가 또 학부제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동안 시행됐다가 다시 학과제로 거의 대부분 가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이 교육의 내용을 정말 얼마나 진전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솔직히 성찰해 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변화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대학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학술 문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저희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가 그래도 마련되고 있고 그런 그것들이 주변에 아직 변화를 주저하는 그런 패컬티나 이런 곳에도 점점 긍정적인 그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학문의 어떤 미래와 학생의 미래 둘 사이에서 아마 학생의 미래 쪽으로 하면서 학문의 미래까지 같이 포용하는 전략을 쓰신 이유는 아마 이게 교수님들이 새로운 교수님들로 충원이 되면서 관점이 많이 바뀌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역사학부가 탄생이 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서울대 다른 학부나 학과에 영향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행정적인 문화에서 합리적인 학술적인 문화로 서울대학이 바뀌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 저희 그 청중에서 들어온 질문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우는 사이에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하면 세계 학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외국인 학생들 그거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예. 외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포용해서 좀 개방적으로 같이 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2가지 큰 질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지금은 글로벌라이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한 연구물들이 세계적으로 다 공유되고 있죠. 또 우리도 당연히 출판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이 세계 학술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 청중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혹자는 이제 가장 우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계의 끌어가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가 세계를 끌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요? 라는 주제. 최근에 아마 그 총장 자문단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 학문 분야를 아마 그 첨단 과학이겠죠. 분야를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 분야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대학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이거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안은 또 우리 원로 교수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원로 교수님, 우리 또 그 중진 교수님 2분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면. 예. 예, 근데 저는 말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너무 좀 스코업이 다를 것 예.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문적으로 이게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를 게 없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진리는 하나고 실험해갖고 보이면 미국에서 보였던 한국에서 보였던 그게 진리가 되는 건데 특히 뭐 이런 행정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은
저 소사이어티마다 달라 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세계 탑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고 그 탑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영국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을 탐구하고 그걸 저희는 이제 공대이기 때문에 그걸 엔지니어링해서 인류의 유용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고 그냥 세계랑 똑같이 경쟁을 하는 수뿐이 없고 우리가 잘하는 걸 뭘 잘해서 꼭 취할 필요도 없고 하다 보면 잘하면 되는 거고 못하면 조금 버리고 잘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녹록지 않은 건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못 살던 데서 지금까지 이거 오면 그 생각만 할 때마다 그냥 목이 매는데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게 제 자신이 이제 체험을 합니다. 특히 이 젊은 교수들 연구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연구를 하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막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느낍니다.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서울대를 우습게 보고 와서 조인트 심포지움 하자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뭐냐면 서울대 우수한 학생을 자기네가 리크루트 해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홍콩의 어떤 잘 나가는 대학교가 우리랑 조인트 심포지움을 하자고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원바이 원으로 했어요.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이렇게 하고 근데 목적이 뭐냐면 자기네 시설 이런 게 자랑하면서 학생들 리크루트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리크루트를 당할 것 같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 연구 발표 내용도 그렇고 와서 기자재도 보고 그래서 그 다음번은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긴 했는데 그 후로 이제 흐지부지했죠. 그분들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대만의 칭화대랑도 전체 과가 와갖고 이제 원바이 원으로 했는데 마침 한 몇 년 전에 그때 제가 학부장이어서 할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을 수뿐이 없었는데 정말 저희 젊은 교수들 연구하는 거는 세계 어디를 나눠도 꿀리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굉장히 앞길이 탄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는 아주 심플하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희보다 엄청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연구한 게 꼭 한국 사회에서 워킹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저희는 굉장히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데는 더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라이징하는 분야들은 또 놓치면 저희가 세계의 시류에서 많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학문의 다양성, 기초학문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따르게 되네요. 사실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행정대학원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대학원입니다. 그 행정학 분야, 공공행정 분야 중에서. 그렇다고 보면 경쟁이 좀 될 것 같고 저희 또 탑 10에도 좀 선정이 되셨고 그래서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행정학의 향후 전망이나 비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네, 사실 행정학은 전 세계적인 위상으로 봤을 때 조금 특이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 주도로 이제 학문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정부의 역할이 좀 약하다 보니까 행정학이 이렇게 대단히 그 영역 안에서 대단한 학문은 아닌데 오히려 저희 나라는 이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행정에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출하는 학생들의 그 국제적인 연구의 경쟁력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태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미국 대학하고 조인트 컨퍼런스를 좀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그쪽 교수들이 저희 박사과정생들의 연구 질에 굉장히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요. 다만 연구의 방법론적 질의 문제를 떠나서 연구 주제나 연구 대상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외국의 저널에 호소하기에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공공성이나 뭐 기본적인 행정 가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직 이론, 조직 행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문을 내면은 잘 억셉이 되는데 한국의 특유한 한국 정치가 배경에 깔린 정책 결정이나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논문을 냈을 때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저희가
국내에서 역량을 키워서 경쟁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저희 한국행정학부가 있는데 한국행정학부에서 좋은 논문들은 외국에 탑저널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은 뭐 그냥 문화적으로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세계화 학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했던 연구들을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외국 저널 위주의 심사를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교수 심사를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의 맥락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교수 때보다 이제 조금 SSC, 소위 말하는 SSC의 저널보다는 이제 한국적 이슈들을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울대학교의 학문의 세계적인 기여를 얘기할 때 저희가 개인 차원에서도 얘기를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학자의 경력에서 과연 어떤 때는 어떤 영역으로 가고 다른 때는 어떤 영역으로 가는가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브로드닝과 디프닝 얘기를 하는데 이 브로드닝과 디프닝을 한 학자의 생애에서 확고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과 차원이나 대학 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연구 영역을 좀 포괄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혼자 다 할 거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눠서 할 거냐 이건 결국은 교수 채용할 때 리크루팅 스트래티지하고 관련이 된 건데 그런 거 없이 한 분이 나가셨으니까 그 분야를 뽑자는 식으로 지금처럼 뽑아버리면 조금 학과 전체적으로는 인테그리티나 이런 게 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 문화라면은 좀 그런 것을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화라든가 약간 올드 패션 문화라면 이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면서 또 아까 교수님 초기 통합 초기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한 번 사람을 채용해 놓으면 20-30년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바로 그 시점이 최고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선영 교수님. 네, 저는 지금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에서의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리는 요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또 제한점이기도 한데 제가 교육 심리를 공부할 때 정말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교직 경험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그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제가 없는 상태로 제가 석사 마치고 박사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이나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은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생보다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 훨씬 많은 또 단과 대학일 수도 있어요.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러니가 뭐냐면 거기에서 미국 이론 뭐 또는 뭐 유럽 이론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정책 그다음에 그 실체를 글로 배우고 연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사실 국내 그 교육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거를 다시 또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세부 전공이 영재교육하고 창의성 교육인데요. 제가 2009년도 가을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영재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한국 영재교육 상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시는 어떤 원로분께서 책을 주시면서 정책 한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재 교육 상황이 어떻고 한 거를 책으로 제가 한 1-2주 정도 잡고 외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건 저의 한계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그 맥락과 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자체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현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교육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유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 특히 서울대학교 저희 학생들의 어떤 그 연구 수준이라든가 뭐 학습에 대한 준비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질성으로 봤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학만큼은 사실은 국내에서 국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국내 학생들 대상으로 국내 교육 현장에서 연구를 저희가 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저의 반성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 것이 뭐 마냥 좋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것을 먼저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우리 거를 배우러 교육에 대해서 오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먼저 배우고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까 외국인 학생들 포용 문제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미국 갔을 때는 당연히 미국 학생들이나 외국 학생들과 교류할 때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고 왜냐하면 미국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인제 한국에서 만나는 여러 외국인 뭐 학생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동료분들도 계신데 제 습관인지 아니면 제 어떻게 보면 뭐 사대주의적인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학자분이나 학생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학생이나 그 동료분들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가 미국 갔을 때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워야 됐고 배우고 싶었거든요. 혹시 이런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나라 것에 대한 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외국인 학생이나 동료들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무슨 태도 때문에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좀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한국말도 하면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그래야지 사실은 이 사회 안에서 포용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외국인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영어만 하시게 되면 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언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태도를 저희가 좀 우리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좀 같이 나누고 서로 얘기를 듣는 약간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진정한 의미의 어떤 다양성과 개방성이 실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국제대학원에 와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싶어 할까? 아니면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싶어 할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유학 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역사 등 포함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이 학생들한테 영어로 수업해 주는 게 맞을까? 한국어로 수업해 주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하는 거를 피하고 오히려 한국말 수업하는 거를 찾아서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학 이런 것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K-팝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더 강화됐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수업하기도 하지만 대개 일본어를 충분히 익혀서 일본어 수업을 듣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워킹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영어가 능사는 아닐 것 같은 느낌.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떠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런 언어적인 문제는 학교 정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수 각자가 개인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의 차원이 있겠지만 대학이 외국인의 비중이 예컨대 뭐 저희 캠퍼스 전체의 10% 이상 되고 굉장히 지금 많아졌는데 캠퍼스 언어를 예컨대 이제 어떤 거로 해서 소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정책적인 어떤 배려나 토론이 있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이런 식의 좀 논의 구조도 필요한데 대학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분들을 배려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어떤 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한국에서 활동할 사람도 있고 또 돌아갈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사전에 외국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언어 교육 문제, 소통 언어를 뭐로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세밀화된 그런 논의가 있었어야만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중간에 껴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구의 수호성을 세계적인 연구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교육의 리더십까지 말씀을 또 확장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은 연구에 관한 얘기는 하기 쉽지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는 이제 현 총장님 들어오시면서부터 교육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해서 계속 이제 만나 저희가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1월 4일 정도에는 그 공개적으로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들을 좀 풀어놓고 학내 구성원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할 예정인데 아마 그 주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학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냐 뭐 한국말이냐 아니면 그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 이런 주제하고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서울대학 교육이 그야말로 이제 지나치게 연구에 치여 있었는데 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선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의 어떤 역량, 또 박태현 선생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역량이나 그 연구력 수준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이면 최소한 그 우리 저 경제학의 연구는 세계 10등 안에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박사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 자기 학문 분야나 자기 어떤 연구에 대한 자존감, 유학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기 국내에 남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국내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떤 스스로 자기 포지셔닝, 내가 이 정도는 돼 하고 딱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자존감을 말씀해 주셔. 저는 근데 학부를 해외에서 나와서 사실 아. 언어적인 문제가 없음으로 인했고 저는 또 일을 좀 하고 대학원을 들어온 케이스라서 저는 사실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국내 대학원으로 그리고 서울대를 오기로 결정한 케이스라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추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과에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국내 박사로 그래서 왜냐하면 국내 연구가 중요하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연구가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 변화를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학원의 질을 결국 결정하는 건 플레이스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서 플레이스먼트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사실 보시면 공대 같은 경우는 좀 나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막 이게 정말 좋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원생들은 들어오기 전에 그걸 알고 들어오는 거죠. 나는 이 정도까지 가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뭔가를 좀 더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로 간다던가 이제 아니면 언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아마 커리큘럼을 하시거나 이런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으실까. 막상 지금 교수님들께서도 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고 지금 대부분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서는 아마 해외 대학 출신이실 텐데 단순한 사대주의를 떠나서 이제 많은 실력 있으신 분들도 채용이 되시고 하셨으니까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사실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자대 양질의 학생들을 많이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폐쇄적인 것까지가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서울대도 나름의 뭔가 양질의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실 펀딩 문제도 많고요. 제가 아는 케이스는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펀딩으로는 사실 생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학을 가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다각화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사실 국내 대학원 선택한 것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서울대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같이 하다 보면 충분한 자극과 많은 것을 받지만 제가 유일하게 아쉬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성은 확실히 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학교에서 저희 학부에서 그런 걸 제공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한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학교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급이 어렵다면 그래도 서울대가 가진 상징성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해외 대학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지팅을 보내주는 것도 그렇고 대학원생을 가서 연수를 보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대학원생으로 국내 대학원생이 할 수 있는 연구가 가지는 가치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교육받아서 좋은 연구력과 좋은 역량을 키워놨는데 해외에 가서 학위 받고 온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게 작동할 수 있다. 나중에 교수 임용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민을 사실 해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고 해외와의 학술 교류와 펀딩 문제 같은 거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아마 이게 이제 학과별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서울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펀딩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늘어나겠죠.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 뭐 총장님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펀딩을 많이 획기적으로 늘리신다고 이제 다들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년 내에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서울대학의 문화가 전통적인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문화에서 합리적인 학술적인 문화로 많이 이제 바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나누는 과정 중에서 많은 경우 이제 학과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합리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과 간에 단과 대학 내에서 학과 간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대학 전체로 보면 또 단과 대학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행정적인 요소들이 작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아까 화공학부나 앞으로 이제 미래의 역사학부나 또 미래의 행정대학원이나 이제 교육학과나 또 우리 경제학과나 이런 미래의 합리적인 학술적인 문화가 좀 더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약간은 좀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조금 이제 더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제 좀 이제 박태현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과들도 좀 따라왔으면 좋은데 그 대학 본부의 어떤 커미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다른 학과나 다른 단과대학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다 보면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더 잘하는데 사실은 우리처럼 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들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딴 학과 학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공계하고 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딴 나라든 어디든 별로 그렇게 시츄에이션이 다를 게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 토대에서 경쟁을 하면은 되는데 특히 뭐 행정 뭐 다 이게 다를 것 같아요. 이 교육도 한국 교육하고 외국 교육하고 다른데 똑같은 걸 놓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참 제가 그래서 좀 말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딴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일단 좀 제가 몸담고 있는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게 조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그 뿌리 깊은 산업공상이 지금 있고 유교 문화가 있어서 이 학술이 이 아카데믹한 상아탑이라는 그 개념에서 특히 공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딴 대학에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몸담고 있는 단과대학에서 어떻게 좀 몸부림치고 더 국악을 벗고 더 가야지 될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건데 이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지 되는 거가 저희 공과대학은 정말 기업도 키워야 되고 뭔가 사회에서 뭔가 생산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지 되고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지 되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앉아갖고 페이퍼만 쓰고 그러는 게 정말 교육과 연구자로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고민해야지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1980년대 하버드 대학교를 보는 듯한 그런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생명공학 쪽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생명공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1980년대 초에 이제 생명 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벤처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런 테크놀로지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대학에서 나왔어요. 원천 기술들은 전부 대학에서 나오고 그 대학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8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하탑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 잘하는 이런 거 분자 생물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벤처를 차려갖고 이걸 만드니까 일반적인 그 기존의 교수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이 고결하고 깨끗한 백합 같은 상아탑에 흙탕물을 튀기는 상업자본이 들어와 갖고 이걸 굉장히 오염시킨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서 학생들이라는 공적 자원 또 학교 시설이라는 공적 자원 그런 걸 갖고 이룩한 연구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회사를 만든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네거티브한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아탑 정신에 이기지 못해서 전부 매각을 해요. 근데 그런 회사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린다는 걸 보고 굉장히 값비싼 레슨을 받는 거죠. 학교도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거기도 이제 갈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인제너럴 모든 분야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제가 관여되는 분야를 얘기하는 게 바이오 관련된 분야를 얘기하면은 그 하버드나 특히 뭐 MIT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산업계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교수로 판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만 하는 속물로 이제 판단 받았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변했죠. 변했는데 제가 공과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의 생각은 그래도 학자로 남고 싶고 아카데믹한 그 바운다리 내에서 안주하고 싶고 그런 게 속마음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는 안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나도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MIT에서 최근에 어떤 강좌가 오픈이 된 요새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온라인 강의가 많이 되니까 저도 관심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 타이틀 과목이 The Science and Business of Biotechnology 하는데 사이언스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가르치는데 두 교수님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쳐요. 하나는 바이오 하시는 분이 사이언스 가르치고 그 다음 주에는 경영 하시는 분이 이거 비즈니스를 가르치고 이분은 또 바이오텍 비즈니스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갖다가 클래스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전공이 다른 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참 좋아 보여서 나도 명색이 서울대 교수인데 좀 저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좀 노력을 해갖고 경영대 교수님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지난 학기에 처음 그 과목을 했습니다. 뭐 생명공학의 기술과 경영 이런 과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공계나 아니면 경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아탑에서 안주하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히 학자로서 해야지 될 거지만 돌아가는 이 산업을 일으키고 요새 뭐 사회 문제 중 굉장히 큰 게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거 하나를 하는 게 학교에서도 해야지 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업 과정이 뭐 안트레프로너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배운 적이 없는 건데 여기 학교 내에서 아니면 밑에 중고등학교에서부터라도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 선진국이 우리 이제 밖에 나가면 선진국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아주 참나 우리는 제일 못 살던 최빈국이었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뿌듯한데 특히 선진국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잖아요. 패스트 팔로우에서 이제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산업들 리드하고 특히 공과대학은 그럴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이걸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될 시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 느낌은 이게 이제 기업체나 산업체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 합리성 로직이 아주 첨단으로 작동하는 데와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로직이 합리적인 로직이 빨리 학교 내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 환경 변화, 환경적 자극이 학부의 변화에 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여기에 대해 또 좀 더 덧붙이실 교수님 계시면 말씀을 좀 듣기로 하고 아니면 다른 우리 좀 청중이 저희한테 해준 주제가 있어서 혹시 잠깐 띄워보겠습니까?
사전 등록한 경우 그 첫 번째는 아마 대학의 연구실별로도 서로 칸막이가 높아서 공유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다른 거 봅시다. 다른 걸 넘어가 보세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 대학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아까 말씀이 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은 대학의 유연성과 개방성입니다. 서울대학이 얼마만큼 유연하고 다양한 인자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달라는 얘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과 간의 칸막이 문화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얘기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아마 11월 4일 날 진행할 교육위원회 포럼이 이 주제라서 거기서 좀 아마 충분히 좀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좀 좁혀서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에 유라시아 포럼에 다녀왔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인터내셔널 모빌리티였어요. 교수님들과의 모빌리티, 학생들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뭐 유럽과 아시아 간의 파트너십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큰 주제였었는데, 혹시 우리 서울대학이 앞으로 외국의 대학이나 아니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적으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로 교류해 나갈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일반적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혹시 젊은 교수님들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글로벌 파트너십의 아주 그냥 좀 마이크로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 교수님들과 코티칭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박사과정 수업 영어로 하는 수업인데요. 그거를 개설을 해서 다행히 저희 학과가 또 이노웨이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또 지원을 받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에 대한 그 공부는 사실은 저는 국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그다음에 해외 학자들의 사실 강연을 들으러 저희가 학교에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은 줌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시차도 뭐 그쪽이 뭐 새벽이면 뭐 저희 밤에 하면 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이번 수업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계획을 할 때 외국인 학자 4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재능 판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능을 판별하는지 관련된 모형과 각 주에서 쓰고 있는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그 4분 교수님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른 주에 계세요, 지금 미국 내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미국은 뭐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각 주별로 교육 정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의 그런 재능 판별 모형을 쓰고 있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정책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4주가 해외 학자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2분의 국내 학자를 초청을 해서 결국은 6번을 제가 아닌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제가 오르가나이즈 했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해외 학자분들은 10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학생들 양해하에 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수업 시간을 좀 바꾸게 됐고, 그럼 그쪽은 좀 이른 아침 시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수업을 듣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코티칭은 아닙니다. 수업 자체가 제가 티칭을 하지만 뭐 인바이트하는 전문가 특강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수업을 쪼끔 어 그
국가라고 하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굳이 저희가 자기적으로 뭐 국제화를 추진한다 약간 그런 것은 저는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너무나 다행스럽게 저희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코티칭하는 것들을 조금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우리 박태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융합의 문제도 저는 이제 그게 국제화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약간 좀 사이드 스토리긴 한데 제가 지금 신입생 세미나를 기초교육원에서 창의와 도전이라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디자인 띵킹과 관련된 그런 그 수업이에요. 디자인 띵킹 창의적 사고와 관련된 그런 수업인데 제가 창의성 파트를 하면서 디자인과 관련된 이론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수업은 실제로 디자이너자 디자인을 전공한 또 교수님을 또 제가 한번 모셔다가 디자인 파트는 그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창의성 파트는 제가 진행하는 걸로 해서 약간 좀 수업 구성을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융합이라든가 국제화는 같은 태도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고 그 벽을 그냥 자연스럽게 허물 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거를 가르칠 수 없거든요. 예전에 교수님들은 만약에 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배우시면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당연히 오픈 마인드로 초청을 해서 같이 쉐어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융합이나 국제화의 방향은 작은 데에서는 코티칭부터 시작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내에서 이 코티칭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 크로스오버 저기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코티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그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홈베이스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에요. 여기에 있으면서 초청을 하고 여기 있으면서 그분들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강의는 진행이 되고 나중에 디스커션만 같이 참여시키시고 이런 방법도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서포트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이노에듀를 참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지만 다른 데서 교수님들이 다른 과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하시고자 할 때 재정적인 서포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큰 돈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관심과 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선영 교수님 말씀 이어서 저희 대학원에서도 그런 강의를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텐텐 예산으로 그런 강의를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의견보다도 저희 행정대학원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냥 현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석사 과정에 코이카 사업으로 해서 저개발 국가의 중견 공무원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석사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수요가 파생되고 있는 게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과정을 또 진학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박사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일반 박사과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일반 박사과정으로 오면 한국어로 모든 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가 영어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소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제 몇 명이 박사과정으로 들어왔고요. 아까 우리 이한별 과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플레이스먼트가 중요했는데 그 몇몇은 또 미국의 행정대학원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저기 외국어 대학에서 또 행정학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출한 외국인 박사과정생들이 갈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조금 보였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인사혁신처 통해서 공무원들이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1년 학위 과정을 마치고 또 저희가 MOU를 맺은 외국 대학에서 1년 학위 과정을 마쳐서 더블 디그리를 받습니다. 듀얼 디그리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열 몇 개 영국과 미국의 대학들과 MOU를 맺어놓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학생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뭐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학생들은 매년 생기는데 다만 인바운드 학생이 여전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는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글로벌 뭐 파트너십이라고 하면 보통 영미권 국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제3세계라고 불렀던 가까이는 뭐 동남아나 그리고 최근에 부상한다거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이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생각도 실천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배출하는 박사들이 일단 그런 대학에서 자리를 잡아서 커리어를 쌓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또 자기의 그런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거 어떨까라는 논의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논의였어서 저희가 접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라들, 어떤 지역, 어떤 권역, 예를 들어 유럽이라고 하면은 또 스페인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잖아요. 저희가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저희 박사학생들을 플레이스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는 교수 연구 단위에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사실은 우리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나라한테 시사점을 주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 소위 이런 나라들의 경험이나 학술적인 축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경험이나 학술적 축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그분들 좀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과거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교류의 대상도 선진국으로만 보지 말고 좀 개발도상 국가, 우리 도움이 필요한 국가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 그런 전략이 물론 뭐저 SNU인 어디에서 이제 썸머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대학원 박사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한테 이런 국제협력 프로그램, 이런 좀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학생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도 포함해서 1년 정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대학이 지원해주고 정부를 지원해서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이메일이 오는데 그걸 제 학생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억셉트를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보내려고 어떻게든, 왜냐하면 안 나가기 때문에 보내려고 뭐 밀어내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개방적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력도 키우고 뭐 공부한 다음에 세계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게 될까요? 저는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약간 해외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1년이라도 한 학기라도 이렇게 비지팅을 간다던가 이런 식의 가능한지도 알아봤었고 실제로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펀딩이 아주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좀 자비를 더 드려야겠지만 그런 게 가능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지팅 같은 거 가면 결국은 거기는 사람을 알아야 하고 이렇게 받고 이런 식의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커넥션이 없으면, 말이 커넥션이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것이고, 결국 그러면 이게 미뤄지고 하다 보면 졸업을 해야 되고 하면 현실적인 차이에서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학교에서 제도적인 걸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퍼스널한 레벨에서 이렇게 컨택을 하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우려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했던 생각은 사실 해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포스닥하고 이런 건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교수님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통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의 뭔가 해외 활동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내셔널하게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서 그게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어질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학과에서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셔서 되게 해외 석학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여름에 뭐 한 2주 동안 이렇게 세미나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없고 반응도 많이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되게 펀딩 같은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행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펀딩도 힘든 부분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자주 할 수 없고 그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면 사실 딱히 딱 적합한 것보다는 뭐 적합하지 못한 것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외 대학원생과 우리 대학원들에 대한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석사 때였나 박사 초반기였나 그 EARU 그 프로그램이란 거를 정말 그냥 재밌어 보여서 했던 거였었는데 거기서는 다른 맨날 마찬가지로 이런 아시아권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 연구를 발표하는 거였는데 흥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건설적으로 발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기는 했지만 뭔가 그런 식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에 여러 국가 교수님들의 특강도 들으면서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자기 연구 관심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한별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그 관심, 학생들이 국내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교수님들이 결국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본인의 수업을 좀 개발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좀 제가 더, 뭐 부탁할 만한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중간에 말씀 나누는 중간중간에 좀 여러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언어의 문제와 또 이제 좀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과 교류할 때 대부분 그 교류 언어들을 이제 영어를 전제하는데 사실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그 범주 가운데 영어 외에 다양한 그 수많은 지역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봐도 학생들이 점점 이제 인문학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한문을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해서 특히 한국학, 동양학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깊이 있는 이해 또 그런 문화를 전수하고 발전시킬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정책 차원에서 일부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영어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하는 측면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가까이 괴팅겐 대학에서 제가 공부했는데요. 그 괴팅겐 대학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학 온 학생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석유부 장관이 됐어요. 사우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숙사를 하나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3세계랑 협력한 지 독일이 얼마 안 됐는데 제3세계에 협력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그 결과가 있지만 생각지 않은 어떤 그 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그 나라와 깊이 있는 관계가 발전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한 번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구조적으로 얽혀서 양 두 사회가 서로 이익을 나누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수월성,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국가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여러 상황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뿐 아니라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를 함께 손잡고 이끌고 가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저는 국제협력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우리 도움을 필요한 국가들의 학생들, 그리고 그쪽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그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로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그게 길게 볼 때 우리 사회가 국제적인 책임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도 주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학 같은 경우에도 튜빙엔 같은 데에서도 한국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신청하면 정원 제한이 있었어요. 다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국가들 가운데. 그러니까 영어권 아닌 동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양질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충분하진 않거든요. 얼마 전에 튜빙엔 대학의 중요한 행사가 국내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국학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문화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슈도 있고 해서, 저는 아무튼 인문학과 연관된 국제협력도 다른 분야와는 좀 다른 성격의 지점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그 고민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돈이 안 되지만 길게 볼 때 훨씬 더 유의미한 그러한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학도,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정책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으니까 매우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겠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씀들이요? 혹시 청중 중에서 아직 그 질문이나 토론 주제를 좀 올려주시 않으신 분이 계시면, 올려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를 패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네네.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슈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뭐를 위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다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옛날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건 무조건 좋은 거, 그리고 처음은 우리보다 앞선 데를 같이 교류해 갖고 뭔가 배우는 거, 이거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뭐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케어해 주자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학생들 교육 얘기도 하시고 또 연구 얘기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같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속에서도 굉장히 포커스가 다른 점이 많이 있었고, 옛날 우리 사회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무조건 선진국에서 뭔가 배워갖고 우리 걸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거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관점이 굉장히 달라갖고 그 관점도 에 따라서도 정책도 굉장히 달라야지 될 것 같아요. 뭐 교육적인 측면, 연구적인 측면, 뭐 도움을 주는 측면, 받는 측면, 이게 다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특별한 채팅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제3회 관악교육 포럼은 서울대학교가 지나치게 좀 폐쇄적이지 않느냐 하는 내외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학술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말씀들을 나눠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지금 학술적인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안에서 합리성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출해가는 좀 이렇게 노력들이 너무 보여서 다른 학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역사학도 지금은 이제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 합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좀 우리 그 한국의 어떤 맥락이나 사회 상황에 맞게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이런 그 포부나 희망들을 갖고 계셔서, 저는 앞으로 그 서울대학교의 어떤 학문의 발전, 그 학술 문화의 정착, 이런 것들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내실이 좀 부족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졌는데, 저도 오늘 포럼을 통해서 자신감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저희 패널 분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고 청중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박 교수님께서 서머라이즈를 해주셨는데 이게 앞만 바라보고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쪽에서 지금 최태현 교수님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본받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그런 국가들과도 교류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 우리 대학원생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네 분 교수님 그리고 박사과정의 이한별 학생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사전에 질문까지 보내주신 청중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관학교육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